먼저 학내 언론의 주가 질의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UB 보도국 소속 보도기자 박세웅입니다. 저는 하루 측과 시그널 측에서 교통정책에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관련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측에서 제시하신 교통정책은 지난 학생회부터 7번 출구에서 서울대 입구역 7번 출구에서 시작하는 셔틀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입장을 주셨고, 시그널 측에서는 좌회전 셔틀을 운영할 때 7번 출구에서 시작하는 노선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왜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먼저 답변 가능한 선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정보 이강준입니다. 말씀하신 좌회전 셔틀은 이미 2023년 정오 당시 폐기된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관악구청의 신규 승차 지점 설정에 대한 강경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버스 장기 정차로 인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기존의 승차 지점에서 증차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으나 신규 승차 지점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논의를 하루의 정보인 제가 2024년 연석회의 부조왕집행위원장으로서 이어받아 꾸준히 좌회전 셔틀을 신설을 위해 노력했으나 연석회의라는 상황상 실무적 검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와 더불어 7번 출구, 봉천사거리 정류장, 낙성대, 관악구청 부근 모든 방향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 지점 신설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루는 신규 셔틀 승차 지점 신설은 더 이상 추가 검토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 2년간 관악구청의 입장이 강경했고 심지어 정오 임기 초반에는 7번 출구는 검토해볼 만한 의견이었다가 후에 올해는 그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더욱 강경하게 바뀐 입장입니다. 해당 입장을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규 승차 지점 설정은 불가능하다 판단했고 기존에 주어진 노선에서 재개편하는 내 단과대 앞에서 내리는 셔틀버스 공약을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시그널 측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그널의 정보부 김민규입니다. 말씀해주신 좌회전 셔틀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셨다시피 7번 출구 쪽에 승차 지점 신설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과 셔틀 그리고 제2공항과 셔틀 등 다양한 셔틀들이 있고 이런 노선들을 개편하여 저희가 새롭게 이제 좌회전 셔틀에 효과를 내는 것은 어려움을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소 승차 지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7번 출구를 추가적으로 다시 승차 지점으로서 도입할 수 있도록 논의하려 합니다. 저희는 7번 출구를 7번 출구를 승차 지점을 설정할 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근처에 계신 상인분들의 반대로 생각을 했고 그 상인분들께서 하시는 주요한 말씀은 이제 그 시간대에 혼잡이었습니다. 주로 식사 시간대, 점심 시간대,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생길 수 있는 혼잡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7번 출구의 신설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해결하고자 이제 시간대를 조정하여 보통 좌회전 셔틀을 많이 이용하시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한정된 시간대에만 셔틀을 운영함으로써 7번 출구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호부 김보희입니다. 네, 그리고 7번 출구는 현재 교외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관 셔틀이나 혹은 공대 셔틀의 회차 지점으로서 오전 시간에 해당 공간을 직접 방문을 해보시면 해당 공간에 셔틀버스가 다수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 공간이 대기 지점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체증이 그렇게 심한 공간도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여건들도 충분히 차를 대기하는 것에 정차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승차 지점으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하루 선본 측에서 조금 덧붙일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7번 출구 회차 지점에 셔틀버스가 대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셔틀버스의 대기 자체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가장 이 7번 출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서는 해당 셔틀버스가 그쪽에 대기한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캠퍼스 관리과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고
이 부분이 서울대학교 캠퍼스 관리과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만큼 해당 지역에서 그리고 7번 출구에 해당 회차하는 부분에서 셔틀버스를 대기한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방안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지도과 그리고 캠퍼스 관리과 모두 부정적인 입장 내놓은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학생수수자인권위원회 패널로 참여한 송태현이라고 합니다. 그 셔틀버스 관련된 내용 나와가지고 추가적인 셔틀버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학소위에서는 이제 두 선본 모두 셔틀 정류장 증설이나 노선 개선, 배차 간격 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내 구성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게 느껴졌으나 이러한 논의에서 이제 현재 서울대 셔틀이 저성버스가 아니라 계단형 버스인 이상 휠체어 사용자 등의 보행장애인은 해당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 저성버스 도입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냐, 좀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냐라고 문의를 드렸는데 두 선본 다 현재 지금 학 외로 이동하는 셔틀버스의 경우에는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성버스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외부 계약이 문제라면 서울대 자체적으로 셔틀을 운영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고요. 2014년 이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셔틀을 운영했고 그때는 저성버스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논의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외주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전환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환했을 때 비용적으로 현재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셔틀버스 계약에 이제 30.2억 원이 소요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차원에서 서울대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오히려 비용이 감축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다양한 차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셔틀버스가 학내에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해당 부분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셔틀버스의 직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현재 셔틀버스가 부산버스가 도입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셔틀버스 중 학내 외로 오가는 학교 내로 오가는 셔틀이 아닌 학내 외로 오가는 셔틀버스의 경우 외주 셔틀버스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지금 저상버스를 보유하기 힘들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상버스의 도입이 힘든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화를 통해서 학교의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저상버스를 도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학교에서 셔틀버스들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비용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직영화를 하는 방향성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최근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셔틀버스 업체 자체에 조금씩 가격이 바뀌면서 비교적 가격이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방향성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선 직영을 하는 것이 낫다 혹은 직영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중에 어떤 것이 나을지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영화 자체의 부담입니다. 직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그 직원들을 본부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관리 하나하나가 추가되면서 어쨌든 본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부 측에서 현재 직영화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화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정도로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측에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용의 경우 많은 재정적 부담이 들기 때문에 재정 운용 및 고용 문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셔틀버스 외주화가 도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셔틀버스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학이 당연히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외주를 포기하는 방향이기보다는 외주라는 방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되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셔틀버스보다 실제로 시내 버스나 아니면 관악공이 같은 마을버스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장애 이동 지원 차량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 이동 지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관리과에서 낮에 한 대,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외부 용역 업체인 파파모빌리티에서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같은 위치에서 단순히 장애 이동 지원 차량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증설 차량의 위치를 기숙사 쪽으로 하나 설정하고 또 다른 하나를 행정관 쪽으로 설정을 하여 기능적 분할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학우분들의 이동권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현 제도가 가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경화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애 학생분들을 위한 정책이 따로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요약한 것 같아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학내외 로간 셔틀버스의 경우에는 외부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상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학내 셔틀버스들은 장기적으로 지상버스의 도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그널에서는 현재 학내외 로가는 셔틀버스의 경우에는 지상버스 도입이 힘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내 로가는 이동 지원 차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시그널에서는 장애학생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면담을 진행했었고 그 과정에서 2023년도에 장애학생 이동 차량의 노선 그리고 시간이 확대됨으로써 비교적 지금으로선 장애학생 이동 차량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선번 단계에서 듣지 못한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기에 추후 당선 이후에도 장애학생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장애학생 이동 지원 차량을 증설하는 식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범의 답변이 모두 종료된 것 같습니다. 혹시 학소위 측에서는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으로는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그 선봉원 두 선봉원 모두 답변을 해주실 때 정확히 그 장애 학생을 위한 그 외부 셔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얼마가 그 학교에서 외주를 할 때 얼마가 소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혹은 더 적게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추후 조금 더 검토해 보시면서 만약에 비용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신문 취재부 안수영 기자라고 하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낙성대 관련 셔틀인데 우선 하루 측에서는 인원 운수와의 논의를 통해 관악공의 수익 문제, 그러니까 낙성대 셔틀이 있으면 관공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니까 수익이 줄어들어서 따로 만드는 것이 어려우니까 질문 주신 거에 의하면 설립에서 직진 그리고 좌회전 노선을 만들고 이가 안정화가 되면 이 순환 노선을 기반으로 낙성대 등의 추가 지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낙성대 하류 셔틀인 건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그널의 경우에는 그 농생대와 아랫공대를 거쳐 낙성대로 향하는 하류 셔틀을 신설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용이나 승차 지점 관련해서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하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원 운수와의 합의, 마을버스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해요. 네, 준비된 선범부터 공통 질문과 각 선범별 질문에 대해서 별개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 저희가 좀 해석에 있어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게끔 작성한 점 우선 이 부분 양해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낙성대 셔틀 같은 경우에는 하교 셔틀은 지금 당장은 인원 운수에 반대로 낙성대 셔틀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시내버스, 즉 511, 513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 수와 그 버스 회사에서 얻어가는 이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악공역 같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 수에 따라 버스 회사에서 벌어가는 이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낙성대 하교 셔틀이 신설될 경우 해당 노선을 따라 관악공역을 승차하는 학우들의 수가 줄어들고 이는 인원 운수에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 운수 측에서는 낙성대 하교 셔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가 낙성대 쪽으로 추가로 제안드렸던 공약은 관악공이 증차를 통해서 낙성대로 하교하는 학우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약을 제안드렸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낙성대 하교 셔틀을 신설하게 되었을 때 하차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구체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교 셔틀을 신설하게 되었을 때 관악공이와 좀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선 하차 시점의 경우 낙성대 4번 출구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입구역을 향하는 셔틀의 양이 많고 그리고 해당 시간대에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그널에서는 현재로서는 서울대 입구역을 향하는 셔틀버스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간대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농생대 그리고 공대 실제적으로 하교 셔틀 이용이 어려운 농대와 공생대 측에 하교 셔틀을 신설하여 이제 낙성대역으로 향하는 셔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낙성대역 4번 출구 쪽에 하차하는 셔틀버스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악공이와 이제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의 노선 자체가 농생대
그리고 아래 공대를 거쳐 낙성대로 향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관악공유와 실질적으로 겹치는 노선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공유와 겹치는 문제를 어느 정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후보 김보희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희 낙성대 하교 셔틀은 관공위와 겹치는 노선이 많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우선 승차 지점이 농생대와 아래공대고 기숙사 삼거리에는 정차를 하지 않고 바로 낙성대를 향하기 때문에 관공위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과는 겹치지 않다. 관공위와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셔틀의 정의가 학 외에 한 군데에만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공간에서 승차를 하고 그 학 외에 한 군데인 낙성대역에서 하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실현 가능성을 파악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관공이라는 인원 운수의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학생들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셔틀을 운행을 하여서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대학신문 사전 질의서에 대한 선거운동본부 하루 답변서 그 공통 질문 1번에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줄부터 그 이를 통해 서울대 입구역 셔틀 노선의 안전성을 높인 후 이 순환 노선을 기반으로 낙성대, 대학동, 사당 등 학우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점들을 추가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교통 밀도 역시도 조정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궁금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해의 소리가 있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낙성대나 대학동, 사당에 추가적인 거점을 만들다기보다는 순환 노선을 바탕으로 학우 여러분들이 여러 공간으로 하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밀도를 완화한다는 느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해하실 수 있는 표현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남겨드립니다. 네, 서울대 저널 학원부 기자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공통으로 질문드리고 각성분에 하나씩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통 질문은 이렇습니다. 교통이나 수업 등등에 대한 공약들을 보면 학생들이 제기하는 불편에 대한 민원을 총학생회가 대신 해결하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사실 학생회 간부를 제외한 학우 일반이 어떻게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셔틀 개편이라든가 수업권 확보 같은 것들은 학생 다수의 의견과 행동이 대내외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 의제가 몇 년간 해결되지 못한 것도 그런 문제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민원을 학생회가 대신 해결해주는 구조를 넘어서 어떤 학생 요구안 해결에 학생 각자가,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 우선 크게 두 가지 맥락 정도 이해했습니다. 현재 학내 교통 문제들 그리고 수업권 문제들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우들 실질적으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을 어떻게 의제화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우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지는 저희 선문 시그널에서도 충분히 고민한 부분이고, 선문 시그널에서 그렇기에 제시했던 방안 중 하나가 소통의 시그널, 통합과의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셨듯 기존의 통학생회는 학우들의 비교적 민원들을 수업하는 창구에 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학우들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학우들이 뭔가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총학생회가 의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먼저 나서서 의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의견들을 수렴받는 형태로 비교적 더 학우들의 의견을 지금보다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시그널 공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 학우들의 의견 또한 반영되어서 교통 문제 그리고 수업권 보상 등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해당 부분 또한 저희 선문 시그널에서는 교통환경 개선 협의회라는 공약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통 문제들을 다루실 때는 주로 총학생회 차원에서
총학생회의 실무진과 그리고 본부 혹은 관악구청과의 실무진 간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비교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계속되었을 때에 사실 지속되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또한 개별적으로 뭔가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쪽에서 논의가 잘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한쪽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그널에서는 총학생회 그리고 대학본부, 관악구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협의회를 제안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통의 시간을 통한 다양한 교통 의제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합받고 이들을 관악구청, 대학본부와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하루 정보 이강준입니다.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해결 방법으로 당연히 소통 채널 강화, 그리고 다양한 소통 플랫폼 신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하루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은 학우분들의 곁에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본 단계에서부터 유세로서 공청회, 그리고 공약 미리 보기 사업 등을 통해 학우들로부터 저희의 공약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어 돌아다녔습니다. 이를 마찬가지로 선본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학생회에서도 학우들과의 논의의 장을 많이 마련하고 그 논의의 장을 통해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우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복지 외에도 첨단융합부나 학부대학 등 학내 주요 변화가 발생함에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해당 소식을 접하는 것은 학예 언론 보도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루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나가며 거버넌스적인 공약에서도 그런 대학 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장 선거의 사전 준비, 등록금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단과대 공동교육 환경 개선 협의회 등이 본부와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학우분들이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복지적인 의제나 또는 대학 내에서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 더욱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로 단과대와의 소통입니다. 학생 자치의 어쨌든 기반에 있어서 학우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 학생회입니다. 그리고 그 과 학생회와 가까이 있는 것은 단과대학 학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총학생회와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 사이의 소통, 협력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는 소통력 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운동본부 단계에서부터 단과대 소통팀을 만들고 각 단과대 대표자들을 만나 각 단과대가 갖고 있는 문제의 진단부터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단과대학 학생회, 그리고 과학생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대학교 학우들이 긴밀하게 교류할 때 각 단위가 진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총학생회를 단순히 학생회끼리만 하는 학생회가 아닌 매 순간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우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학생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후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현재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하는 공청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고 저희 소통 공약을 참고해 보시면 내 곁에 있는 총학생회 공식 소통 플랫폼 개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우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또한 총장님과 주먹이 온다, 총장과의 대화 개선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현재 총장과의 대화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열린 차원에서 라운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여서 총장님께 직접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현재 예비군 관련해서 저희가 공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직접 교수님들과 면담하고 국방부 예비전력과 함께 학생 만담회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비군 요일 신청내 및 수업 보완 자료 확보 등을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예정이고 또한 저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간 강의평가를 통한 세부 성적 공개 역시 많은 학생들로부터 케이스가 확보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교무부처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학생회에서 여러 가지 총조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의견뿐만 아니라 실태까지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현실을 저희 하루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실제 사업에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의
이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경청할 것인가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 학생회 간부 이외의 일반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지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이 시점에서 드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개별 선본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측에서 이제 총의가 모이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총학생회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총의가 모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학생선의 총회에 있다는 것을 모으거나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총학생회장은 서울대학부생 2만 명의 의견이 완전히 합치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만 어떤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공론장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총학생의 역할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컨대 학생사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하루의 총학생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네,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의가 모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로 총의가 모이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총학생회에서 섣불리 발언했을 때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렇게 학우들의 총의가 모이지 않는 사항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서울대학교 학우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저희 하루 선본뿐만 아니라 시그널 선본의 정 후보님께서도 서울대학교의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총의가 모이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제가 발언하지 않는 것이나 총의가 수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후에 왜곡된 내용의 의미로 전달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정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우들의 총의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R&D 예산 관련된 특별위원회에서 R&D 특별위원회가 학우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이 R&D 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 그때 학우분들께서 그 설문조사에 응답했을 시 좀 압도적으로 많은 학우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의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바탕으로 R&D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한 것처럼 저희 또한 총의를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학우분들과의 논의의상 마련 또는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총의가 수렴되는 사항에 대해서 총학생회로서 의견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총의를 모으는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총학생회장단의 단독적인 결정 외에도 현재는 총운영위원회라든지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라는 회의체가 존재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구성된 회의인데요. 그 회의를 통한 결정은 훨씬 더 총의를 수렴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총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 정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R&D 예산 삭감에 대한 의제를 총학생회가 다루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이 총회를 수렴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회의체에서 모인 의견들을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완전히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것 외에도 결정된 내용을 학우 여러분들과 공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의견을 받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총회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루 측의 답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다수의 의견이 곧 총의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다수의 의견이 어떤지를 설문적으로 묻기 전에 어떤 충분한 공론장을 만드는 노력이 선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 다음 시그널 측에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인권 헌장 내지는 총학생회장의 인권 관련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제 시그널 측에서 답변하시기를
그것이 이제 학내 다양한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항이라 판단하셨다고 답하셨습니다. 이때 사실 다양한 단체라고만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 헌장이나 총학생회칙 재개정에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것이 혹여 성소수자 인권을 명문화하는 것에 반대해온 기독교 단체나 어떤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의 인권을 명문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교수단체의 의견은 아닌지 우려가 돼서요. 그런 점들을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성문제와 학부생과 교수생의 문제가 혹시라도 교수단체의 의견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네, 교수단체 내지는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학내에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가장 크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기독교 단체죠. 어떤 기독교 단체나 교수 단체의 의견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떤 그런 재개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염두에 두고 있는 다양한 단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는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해당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성문제, 혹은 교수와 학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답변 드렸던 내용과 조금 벗어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했었던 부분은 2024년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전학대회에서 이제 회칙의 재개정이 논의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회칙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논의들이 모두 이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그리고 전학대회 각 대의원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다양한 어떤 단체들이 이외의 어떤 단체들이 참여했을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외 단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금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당 회칙이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고 그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모아서 회칙의 재개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대하는 그런 집단들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부후보 김보희입니다. 추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답변에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문장을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시면 저희의 판단이 이제 학내 다양한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전대 2024년도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이지, 저희 시그널 측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해석은 다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분명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쨌든 인권 규범을 제정하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단체나 교수 단체 등의 반대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총학생회장이 되신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인권헌장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정한 세력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권과 관련된 규정을 넣을 때에도 이처럼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회칙을 재개정한 과정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각각의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받고 그 다음에 그 단체들의 최대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와 무엇이 차별화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조금 더 각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각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좀 사전적으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맞춰나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전학대회에서 회칙의 재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총의를 모아서 전학대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떤 예컨대 성소수자나 대학원생 등의 인권 보장에 반대하는 세력의 의견 또한 어떤 중요한 의견으로서 존중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네,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 하루에게 남겨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루 정업으로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정치를 활발히 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로 수기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단순히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 몇 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학생하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학우분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가 학우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저희의 기조이자 그리고 저희 하루의 방향성을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계속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약 한 주 정도의 선거운동 기간이 남았는데 이때 저희 하루가 보여드리는 것들을 더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저널 학원부 소속의 김선우라고 합니다. 한번 하루의 공약 중 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의 공약 중 개설학기 전공 개설 및 피오 확보에 대한 라는 공약에 대해서 그 방법론으로 전임 교원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나 어렵다면 비전임 교원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라는 내용이 정책집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비전임 교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구체화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금 정부 적화를 비롯해서 고용 안정화를 하고자 하는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하루 정은고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비전임 교원 대신 당연히 전임 교원 분들을 더 많이 채용할 의향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전임 교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욱더 좋은 방향성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기적인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전임교원 확충이 현재 조금 어렵다면 이 전임교원 확충까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는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비전임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후 인프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비전임 교원 채용보다는 서울대학교 학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전임 교원을 채용해 나가는 방향성을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소위 패널입니다. 방금도 서울대저널 쪽에서 논의해 주실 때 총학생회 여러 학내외 사회적 현안에 관한 발언 연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많이 질의해 주신 것 같아서 이어서 조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학소위에서도 관련된 질문을 드린 바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루와 시그널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각 단위의 문의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하루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하루 같은 경우에는 정 후보 후보자님이 첫 발언으로 청의가 보이지 않는 주제에는 정치적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방금 답변에서도 이제 총학생회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체 이제 하루 선본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지 그런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할 때는 대체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사용될까 이용될까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을 우려하고 계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루 측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루 측에서 정치적인 의제로서 지금 가장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의대 증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우분들께서 우려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이러한 정치적으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우들의 총의가 모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제를 선택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를 통해서 저희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로 대표성을 부여한 만큼 그런 의제를 어떻게 보면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총학생 회장단의 역할이자 의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총학생 회장단이 의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학우분들께 검증받고 그리고 학우분들께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의제를 저희의 단독적인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어떤 의제를 결정했다면 그것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다루기에 합당한 의제인지 서울대학교 학우분들께 매 순간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선택하는 의제가 아닌 학우분들이 선택하는 의제 그리고 각 단과대가 선택하는 의제에 대한 의견들도 충분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에 있어서 저희가 학우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자 학우분들의 곁으로 다가가고 학우분들과 함께 한다는 기조를 세운 이유도 그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의제라는 표현이 조금 강조되어서 사용되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하루는 우선 어젠더를 선택적으로 취사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제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 여러분들의 총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거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 여러분들의 총의가 충분히 수렴되어서 충분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이름으로 낼 수 있는 의제라면 충분히 서울대 하루도 낼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기와 학우분들의 총의 수렴 없이 학생회 임원들끼리의 밀실적인 논의를 통해서만 논의를 진행하고 대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실 거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잘못했던 그 방식의 표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공약집이나 아니면 앞으로 선언하실 때 정정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실 되게 중요한 인권 문제로서 뭐 인권 헌장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논의지만 되게 정치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현안이고 정치적인 논의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주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루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현으로 명확히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 앞으로 말씀하시고 발언하실 때 정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이제 시그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신상 발언의 취지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 앞에 총의 수렴 없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따라서 총의가 수렴되지 않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따라서 현재 총의가 수렴되어서 발언 총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내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공론장으로 불러오는 것 이런 것들이 총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에 이제 저희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학우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 반면에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 이러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보다는 환경동아리연합회의 등과의 논의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며 총학생회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 방향성인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 각 사안에 대한 연대 방법이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작년도 환경동아리연합회의 패널로서 이제 참여를 했었고, 이번 연도에도 환경동아리연합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지금 총학생회를 제외한 다른 학내 의사결정기구 혹은 다양한 자치기구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들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소통할 것이며 또 논의 과정에서 연속성을 이어나가거나 어떤 회의를 정기화하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학내 다양한 단체들과 같이 대응하고 그 다음에 연대할지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 지금 학내 단체들과 그리고 총학생에 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으로서 총학생회와 사실 다른 단체들, 예를 들어서 환경동아연합회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 단체들 간의 소통이 지금은 부재한 상황을 생각됩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런 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학생 대의원분들 간의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선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혹은 총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만 환경동아리연합회의 그리고 기타 단체들 예를 들어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라든지 여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받기 위해서는 사실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의견들을 수렴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회가 좀 연석회의 체제로 구성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이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거나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걸 의뢰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공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내 다양한 단체들에 대해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그리고 총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받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금 단체들의 성격에 따라서 같이 좀 묶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단체들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단체들의 뭔가 원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소통하고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총학생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언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작년의 경우에서는 환경동아리 연합회의와 총학생의 정호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레퍼런스를 참고를 하여서 저희 시그널이 당선이 되어서 총학생회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정기적인 회의 시간을 마련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학내 단체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작년에 있었던 소통 같은 경우는 환경동아리연합회 측에서도 상당히 총학생회라는 대표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실무 능력도 있는 기구와 같이 협업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피드백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다른 단체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신다면 임기 초반에 다양한 학내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청 같은 걸 받아가지고 조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루트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동아리연합회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다시 환경동아리연합회에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시에 대응했어야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존재하긴 했어가지고 이러한 내부 채널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기를 조금 희망합니다. 작년에 환경동아리 연합회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고 해당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속 한번 저는 동경대사회학부 학부생 정현철이고요. 시그널 선본 측의 두 가지 질문과 이제 두 가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지금 총동아리 연합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직위로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정화 에스컬레이터 공약 사업입니다. 제가 이 관정화 에스컬레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데 올려주신 내용도 확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약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그널 선본에서는 이 관정화 에스컬레이터를 위해서 계단 일부분을 부수고 이렇게 새롭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캐노피를 만들고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계단이 아시겠지만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리석 시공 자체도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고 부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딘가에서 말씀해주신 30억 그 이상의 돈이 들 거고 그것이 어쨌든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나라장터 등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제가 추산을 했을 때에는 시공값까지 해서 100억 원 이상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마만큼의 그러한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해당 공간의 역사성 문제입니다. 그 해당 공간은 아크로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곳은 옛날 1984년도에 직접 선거로 선출된 총학생회가 첫 번째로 선출이 되었던 그 공간이기도 하고 현재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거나 단체사진을 찍거나 하는 등 지금 외관상의 문제 또한 또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적인 어떤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을 것 같은 에스컬레이터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진정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역사성과 외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서브웨이 공약입니다. 지하에 도입되려는, 그러니까 학생회관 지하에 서브웨이가 도입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정호 총학생회 때 거의 합의가 완료되어서 이제 제가 의장을 맡았을 때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되어서 온 바가 있었는데, 그러나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무산이 되었던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기반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이나 대학 본부에서도 서브웨이 본사의 방침상의 문제로 불가했는데, 과연 총학생회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네, 이게 개인적인 신분에서의 질문은 이 정도이고, 총동아리 연합회 차원에서 회장직으로서 시그널 선본에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그널 선본에서 준비한 공약들에는 그 총동아리 연합회와 관련된 공약들이 많습니다. 가령 두레문예관 공약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는 어떠한 입장이나 어떤 교류나 의견 이런 걸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레문예관은 동아리 연합회가 관리하고 함께 이제 학생지원과와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동아리들의 공간이 되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교류 없이 이런 부분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는 동아리 연합회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하루 선본에서는 총동아리 연합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면담 요청이나 이런 걸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서는 단과대 동아리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공약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측에 조금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질문이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 서브웨이, 그리고 세 번째로 총동아리연합회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경제적 문제, 그리고 미관성, 그리고 역사성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그쪽에 있는 계단들을 부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대리석들 부수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이 많이 좀 증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 측에서 생각한 방안은 이제 그 계단을 부수는 방안이 아닌 그 계단의 좌측 그 부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파손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부분은 서울대학교 평의원에서 발표한 자료인 서울대학교 교통 마스터 플랜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측에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관상 그리고 외관상의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평의원에 발표된 자료이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계단 그 자체를 부수는 것이 아닌 그 좌측 공간에 남는 공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조금 더 미관상이나 외관상 혹은 역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설치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 학교에서 조금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 실제로 높은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들을 조금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단을 설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단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미관상에 크게 해쳐진다 라는 느낌은 받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꽤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에스컬레이터들을 보았을 때 크게 미관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학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에도 최대한 미관상 그리고 역사성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브웨이 입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브웨이 입점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그널 선본에서 파악하기로는 2013년도 당시에 서브웨이 입점을 추진했으나 이것이 추진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입점되지 못한 상황이며, 핵심적인 이유가 서브웨이의 운영 주체와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의 이야기에 따르면 운영 주체와 관리 주체가 다를 경우에 입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고, 사실 운영 주체와 관리 주체를 통일시킨다면 충분히 입점시키는 부분이지만 23년도가 지나고 23년, 24년도에 연석회의로 대체되면서 조금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야기할 그런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에서 추진력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지금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서브웨이를 입증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두레문일공과 관련해서 총동아연합회와의 소통이 조금 미비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측에서 공약들을 제안할 때 두레문일관, 학내 동아리들과 같이 최대한 좀 학우분들께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선 두레문일관 개선이 필요하고 또 학내외 동아리 연습 공간을 확충하는 등등 다양한 동아리들을 위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금 학우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실제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하는 총동아연합회와의 좀 소통은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을 느꼈을 총동아연합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사업들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부분들 고려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첨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지적해주신 상징성, 역사성, 그리고 심리성 이러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계산을 이제 훼손하지 않고 그 좌측 공간인 CU 중도 터널 해당 공간으로 이제 하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베리어 프리 관련해서도 해당 공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베리어 프리라는 것의 정의가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다라는 운동으로 정의가 됩니다. 또한 공약 구상 단계에서 저희가 장애학생 지원센터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었는데요. 해당 면담에서 베리어 프리랑 임산부 혹은 다리를 다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분들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해당 지금 관점 앞에 계단은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올라가기에 되게 버거운 수의 계단입니다. 이에 이러한 베리어 프리를 위해서 해당 에스컬레이터 공약을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전공학부 23학번 최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 선본의 주관을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으로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 있어서 학부대학 설립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학부대학 설립 논의는 올해 1월 초부터 급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학부대학 설립 논의에 이르기까지 대본부 소통에 대해서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의견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대본부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양 후보 측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학부대학 설립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학부대학의 설립과 이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공통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의가 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논의들이 현재 본부 교수님들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우분들께 많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공청회를 통해서 해당 내용들이 모두 공유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우분들께서 현실적으로 많은 정보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청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고 2025년 학부대학의 설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만큼 아마 많은 주 후보진들 모두께서도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 2025년 학부대학 설립과 그리고 공통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대학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2025년 학부대학의 설립과 그리고 이와 함께 수반되는 공통교육과정 전면 개편은 내년 서울대학교 학우들에게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시를 들면 자유전공학부의 학부대학 편입, 그리고 36명의 광역단위의 신설, 그리고 학부대학 설립으로 인한 학내 공간 조정과 리모델링, 그리고 베리타스 강좌, 세미나 강좌들의 신설과 본양 분류 체계 개편, 그리고 연합 연계 전공 소속의 변경 같은 학우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지금 학부대학 설립 준비단의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변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논의의 흐름에서 학우분들께 전달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학교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융합학부 그리고 학부대학 등 학내 주요한 변화가 발생함에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해당 소식을 접하는 것은 학우의 언론 보도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회가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각 사안을 알리고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루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이런 비대칭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거버넌스 공약에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상 선거의 사전 준비 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단과대 공동교육 환경 개선 협의회 등 본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공약 단계에서부터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본부의 이제 학부대학 준비단과 그리고 자문단에 학생위원으로서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본 단계에서부터 이런 학부대학의 논의에 대해서 꾸준히 팔로우하고 공약으로서 관련된 대비를 많이 해왔고 이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자유전공학부의 이제 새로운 선본과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한 만큼 추후 대응과 준비에 있어서도 총학생회가 부족함 없이 활동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현재 자유전공학부 제16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하루와 공동공약을 맺은 부분인데요. 총학생회 선본 하루는 자유전공학부 선본 하루와의 공동공약을 통해서 지난 자유전공학부의 학부대학 설립 대응 과정에서 본부와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유전공학부의 명칭, 전공수업, 비교과 프로그램 유지. 둘째로 학부대학의 상위기구화 및 자유전공학부를 대학에 준하는 단위로 유지. 셋째로 학부대학에 관한 의사결정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참여. 넷째로 자유전공학부의 교과 그리고 비교과 활동 개선을 위해 협력 등의 사안들을 공문으로서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공문으로서 약속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학부대학 설립 준비단과 적극적으로 교섭하며 모든 내용들을 분명히 이행할 것으로 약속받을 것으로 총학생회 선본 하루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으로서 학부대학의 설립됨에 있어서 이제 그 대응성 그리고 이제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거쳤을 때 그 방향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5년도부터 이제 학부대학이 도입됨으로써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로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문제를 언급하기 앞서서 일단 학부대학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총학생회와 본부 차원의 소통이 비교적 부족한 부분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첨단융합학부의 신설 과정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시에 첨단융합학부가 설립될 때에도 학부대학 설립과 같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총학생회 정원에서는 23년도에 학생지원과를 통해서 여러 차례 교목과 그리고 학직과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었고 첨단융합학부 교포과정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합하고 공식으로 공문들을 발송하는 등등 설립준비단과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신설된 학부에 대해서 여러 우려점들이 해소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첨단융합학부의 커리큘럼은 아직까지도 첨융 자체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며 아직까지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등등 타 단과대학과 기초 과목들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총학생회와 본부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또한 총학생회와 본부 간의 소통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석회의에서 학부대학의 설립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급하게 뭔가 논의들이 진행된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만큼 학부대학인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 자체가 학우들에게 먼저 공유하기보다도 이제 학외에 먼저 보내는 방식으로 사실 굉장히 좀 학우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논의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음에 학부대학에 대응함으로써 조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25년도에 학부대학이 설립되면서 기초 교양 과목들이 개편되고 이에 따른 공감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 또한 저희 총학생회 시그널은 학우분들과 최대한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생회에서는 소통의 시그널이라는 방향을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그 의제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학우분들의 의견들을 수렴받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 그런 공학들을 제시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단순히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창구에서 뭔가 조금 더 학생들에게 의제를 던지고 예를 들어서 학부대학과 그 학부대학으로서의 학부대학 신설로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의견들을 받는 과정 자체가 학우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유전공학부와의 특수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다양한 단과대들과 공동공약을 맺었는데요. 그중에 자유전공학부 선거운동본부 하루와 맺은 공동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대학 설립 대응에 관련해서도 지금 선거운동본부 하루와 자유전공학부 선거운동 하루와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당선이 되어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자유전공학부의 특수한 의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부대학에 대해서 자유전공학부의 특수한 의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학부대학 설립된 특별위원회가 지금 단과대학 학생회장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서 서울대학교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었고 이에 대한 필요성은 전학대에서도 모두 다 공감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의 단과의 특수한 의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자유전공학부뿐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전체 교양교육 개편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이나 예산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그널 측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공동선본 하루 측 자유전공학부 선본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이에 시그널은 학부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문제 발생 시 빠른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자유전공학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학부대학의 위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서울대 전체 차원에서 서울대학교 전체 분반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배정되는 여러 가지 공간이나 예산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특수한 의제라고 말한 것은 각각 단과대의 특수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과대와 공동공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학부대학 설립 대응을 하나의 학부 차원, 자유전공학부 차원에서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해석하게 말씀드린 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현재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여러 가지 학부대학 관련된 의제들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고 바로 어제 제12차 활동보고가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겼던 것은 학부대학의 위상이 거버넌스적 위상이 학내에서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학칙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현재 4개월 이상 본부와 교섭을 해오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월 동안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만큼 선본 시그널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자유전공학부 측에서 학부대학 문제 설립 대응을 위해서 학교 측과 계속해서 논의들을 했던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 이야기로는 이제 자유전공학부가 하나의 독립된 단과대학으로서 인정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버넌스적 위상을 보았을 때 이제 지금 사실 결론이 난 것처럼 학부대학과 별개로 이제 자유전공학부 또한 하나의 단과대로서 인정되는 방향성이 조금 더 맞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조금 더
대응해 나가는 방향이 될 듯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선본 하루칙도 입장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논의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부정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팔로우한 바에 따르면 학부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단과대로서의 위상을 갖지 않는다고 저는 해당 회의체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다고 듣고, 자율전공학부가 어쨌든 하나의 단과대로 인정을 받는 만큼 그 안에 있는 학부대학은 하나의 단과대보다는, 또는 이 학생들이 어쨌든 공통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기초교육원 하나에 대체하는 단체로서 저는 해당 회의록을 지금까지 팔로우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생명공학부 23학번 전여율입니다. 현재 저는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그널에 3가지 그리고 하루에 2가지의 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시그널 부님께 질의가 있는데요. 기조문 그리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저희 연석회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석회의 한계로 새로운 사업의 기획이나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이 운영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소수의 인원에게 과중된 업무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사례나 느끼신 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그널에 2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요. 이 2가지 질의는 사전 질의 답변서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반 및 단과대 단위의 학생회가 부재하고 학생 자치의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층 단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학생사회 데이터 아카이빙이라는 공약을 들어주셨는데요. 현재 연석회의 중집장으로서 학생회는 현재 구글 드라이브에 학생회 자료들을 모두 업로드해서 그것을 인계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총학생회 정오에서는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인계서를 작성 및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실에 있는 모든 서면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그런 파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사회 데이터 아카이빙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에 어떤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공약은 기존에 진행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전질의 답변서에 평의원의 의결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전질의 답변서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평의원의 의결권은 계속적으로 학생회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던 사업입니다. 이에 이 평의원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풀어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하루 선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루 선본에서는 정책 자료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먼저 교통안전 공약 목차에 귀향버스를 더 편하게 귀향버스 개선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거버넌스 공약 목차에 법제위원회 총학생회 산하기구 신설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향버스 개선 같은 경우에는 귀향버스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귀향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한 학우분께서 제게 의견을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하차하는 지점의 위치가 해당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어서 좀 더 다른 하차 지점을 설정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이런 하차 지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학우분들이 조금 더 편하신 교통의 요충지, 각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로 갈 수 있도록 하차 지점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고, 그리고 이 귀향버스 같은 경우에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것만큼 저희 지금 동영관광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조금 더 편안한 버스로 버스를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귀향버스를 더 편하게 귀향버스 개선 공약을 제작을 하였고, 이에 관해서 저희가 추후에 안내 자료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정책자료집 지면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 측이 규정된 바에 의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정책 자료집에 실지 못한 부분을 표지에나마 일단 실어놓긴 했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여러 면담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공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제위원회 총학생회 산하기구 신설이라는 공약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칙과 여러 가지 다양한 세칙의 근간을 두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나 많은 회칙과 세칙의 내용 그리고 복잡한 내용 때문에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 쉬운 내용으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총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가끔은 이렇게 유권 해석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위원회라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를 신설해서 총학생회 칙과 재정운영 세칙 등 중요 세칙들을 상시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여 실제적으로 총학생회를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공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하루의 공약에 큰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그널 측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단과대학생 연석회의 현재 운영해주시고 있는 중직장님께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총괄해주시고 운영하고 있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분 상하신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의도는 이제 중직장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연석회의 체제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연석회의란 이제 단과대 학생 회장분들이 모이셔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총동연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죠. 네, 모이셔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의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투표로 당선된 당선직이 아니라 총훈이 내에서 투표로 당선된 의장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 의견을 대표하기에는 일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인원에게 이제 업무가 가중되었다라는 부분은 최근에 제가 총훈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학대가 있고 그 주에 있었던 총훈위 제 45차 연훈이었는데요. 해당 안건과 속기록을 확인을 해보시면 네, 중앙집행위원회 S카드 건물 출입 관련 실태조사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일부 조금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름 부분 7, 8월 부분에서도 해당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연훈위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농생대부로서 전해드렸었는데 해당 부분들을 언급한 것이고, 물론 이제 연석회의 체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저도 농생대 의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되게 어렵고 업무가 되게 많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실수로 이루어지지는 실수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 기조문과 앞서 말했던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으로서 학생사회 데이터 아카이빙에 대해서 이미 지금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데이터들이 아카이빙 되고 있고 또 인수인계서 또한 작성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 측에서 생각했던 학생사회 데이터 아카이빙이라는 공약 자체는 학생사회가 단 총학생회를 말씀드린 것만 아니고 총학생회가 아닌 과반 학생회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단체들, 산하기구들 그런 단체들까지 모두 조금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총학생회 사실 데이터들은 잘 보존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다른 단과대와 그리고 다른 과반 학생회들 혹은 산하기구들과 그것들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약간 뭘 하는지 굉장히 좀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만큼 또 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그널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단위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학생사회 데이터 아카이빙을 제안드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치도서관이라는 산하기구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사회의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하지만 약간 조금 오프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서적과 문서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그렇게 서적으로만 보관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전자문서가 많이 좀 보편화된 상황에서 자치도서관의 의미를 조금 열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전자문서로 남겨주는 방향으로
학생 사원의 단과대 학생회, 과반 학생회 그리고 산하기구들 가능하다면 다른 단체들까지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조금 아카이빙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평의원의 의결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평의원의 의결권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도가 되어 왔고 그리고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그널 측에서도 최소한 최소한 평의원의 학생 배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배석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26년에 예정된 총선일 것을 26년에 진행될 총장선거일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22년도에도 총장선거가 진행되었고 18년도에도 총장선거가 진행되었고 총장선거라는 절차 자체가 비교적 굉장히 그런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조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6년도에 진행될 총장선거를 준비하면서 평의원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 사업들을 마련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평의원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과정들을 인수행함으로써 26년 총장선거를 통해서 평의원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 현재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진행 행태를 소수의 인원에게 과중된 업무 해석하였다는 점 이해하였고 확인하였습니다. 두 선거 모두 학생 사회를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학소위의 마지막 질문을 듣고 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건 식당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두 선분에 모두 질의를 드렸는데요. 각각의 답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요약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 같은 경우에는 간편식으로 학내 비건 식사를 보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학내의 인프라가 지금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공약으로 보이고 이런 공약을 만들어주신 것에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나 간편식만으로는 사실 식사권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간편식이라는 게 메뉴도 한정돼 있을 뿐더러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메뉴 다양성도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그널에서도 이제 저희가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출출박스에서의 비건식 확대 그리고 푸드트럭 등은 분명히 현재 상태에 비해서는 한 걸음 진보하는 그런 시도로 보이나 하루가 말씀해주신 공약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확실한 비건식 확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내 식당 같은 경우에 현재 생협 측에서 비용 문제나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면서 기존의 학내 입점한 식당 등에서 비건식을 당장 도입하는 등의 그 방식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물론 단계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원하지만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기존 그 학내 입점에 있는 다양한 그 식당들에 대해서 비건식을 조금 도입하는 방안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급식기관이 아니라 학교에 들어와 있는 파란 코끼리 같은 그런 식당들이요. 그래서 물론 이미 입점한 식당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비건식을 확충해달라는 방식의 도입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통합 차원에서 각 식당의 학생사회에서의 비건식 필요성을 강력하게 공유하고 이를 조금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장 비건식을 확충하기에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필요하다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참여 의사가 있는 식당에서는 이제 학생의 예산을 사용해서 메뉴 개발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비건식을 조금 확충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선본 다 두비건스와의 협력 의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의 판단으로서는 방학 시기가 이런 내용들을 각 식당에 제안하고 그리고 각 식당에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시기적인 여유가 있는 시간이라고 파악을 해서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도 이제 각 학생에 대해서도 꽤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각 선보는 누비건스와 정확히 언제부터 협력이 가능할 것 같은지 구체적인 시기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로 비건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신 점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조금 아이디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그널에서 비건식 그리고 푸드트럭, 출출박스 비건식 도입 그리고 축제에서 푸드트럭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비교적 비건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보시는 것은 다소 조금 우려가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정책자료를 쓰는 비건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어볼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기능 식당 혹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더라도 외부의 식당들에서 비건식을 차트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학생회관 식당 혹은 자연식당 등등 이제 비교적 메뉴가 많지 않은 공간에서는 사실 그렇게 비건식들을 확충하는 방향성이 결국은 이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과의 논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들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라길이 등등 비교적 좀 메뉴가 많은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건식 확충한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 들고 이제 예산을 사용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학생회 예산을 사용하는 방향 또한 조금 논의를 통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은 또 본부와의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부와 논의하면서 이런 비건식 메뉴 개발에 대해서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비건스와의 정확한 구체적인 협력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질문에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섹터부터 시작해서 사실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비건식이 확충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그널에서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좀 빠르게 누비건스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12월에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된 후 조금 기반들이 마련됐을 때부터 바로 조금 이러한 협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랍니다. 12월 초는 사실 시험기간도 그렇고 중앙집행위원회가 막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소 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부업체제가 안정되고 조금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12월 말 그리고 겨울방학이 들어갈 시기쯤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좀 종합체제상 간에서 먼저 조금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업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 실무 담당자를 배정함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성들이 실제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요. 당시 작년도 정호 사무국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교내 혹은 서울대 입구 낙수형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채식식당을 조사하여 파일 형태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교내에서는 이제 교내 입점한 외부 식당에서 비건식 그 각각의 단계까지 이제 명시를 하여서 배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비건식에 대한 홍보나 그런 정보를 많이 알리는 것에서 출발하여서 앞으로 들여올 식당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건식을 조금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계약상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 계약상의 관계를 살펴보고 해당 식당 외부 식당에서 충분히 의사가 있을 시에는 비건식 확보로 같이 논의해볼 의향이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 정우입니다.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건 음식으로 간편식을 제시한 이유부터 간단하게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쫄쫄박스 개선 사업을 제가 담당해서 진행한 적이 있고 그때 학생들이 비건식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공해 주셔서 그 비건식 바탕으로 생활협동조합과 실제 새 쫄쫄박스의 비건식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생활협동조합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쫄쫄박스에 비건식을 추가로 넣는 것은 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고 저희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실제로 간편식을 학과원 같은 그런 식당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활협동조합이나 대학 본부와 논의를 진행할 때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오거나 외부에서 이것을 실현시킨 사례를 가져올 때 조금 더 생활협동조합이나 대학 본부를 설득할 때 용이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외부에 레퍼런스가 있는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가져와서 간편식으로 비건을 도입을 하려고 하였고 이 비건식이 정기적으로 수요가 생긴다면 이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대로 간편식 외에도 다른 비건식까지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의 수요가 확보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생협에 덜 가해진다는 것이 생협 측에서도 오히려 알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수요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비건식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노비건스 관련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터나 OT 준비 기간이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 학내 행사, 비건즘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하는 사업을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질문지에 적어주신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비건이즘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 단과대 학부 행사 같은 경우에 비건식을 만약에 더 나아가서 비건식을 제공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단과대나 학과 학생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학 본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비건식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용이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2월 말에 저희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학 본부에서 예산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12월 초부터 그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누비걸스와의 논의 같은 경우에는 당선 이후부터 바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세터나 OT를 주관하는 것은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 학생회들입니다. 저희가 선본 단계에서부터 단과대와의 소통 그리고 학과와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그 네트워킹을 긴밀하게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이런 선본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어떠한 공약을 같이 나눌지 그리고 어떠한 학생회를 만들어갈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만큼 선본 단계에서부터 여러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당선 이후 세터나 OT에서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학과 학생회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 간단하게 첨언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우선 정 후보님께서 너무 정리 잘해서 설명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조금 있어서 우선은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하루 선보는 본부 그리고 외부 셔틀버스의 사례 같은 경우는 외부 회사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랑은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 외에 또 비학생의 공약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타 대학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이 공약이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이 공약이 사업으로 진행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학우들의 효용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약, 비건 간편식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학우 여러분들이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누비건스와 논의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함께 논의를 해서 비건식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고신, 누비건스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임기 초반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소 측에서 정말 좋은 의견 남겨주신 것 같고 저희 하루의 기조가 학우 여러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의견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이런 의견 많이 주시면 하루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좋은 공약들 그리고 사업들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학내 인권 침해 관련된 이슈들에 각 선본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2024년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나 혹은 음악대학 모교수에 인한 학생들의 포스터 훼손 등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권리 침해 사건들에 대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제 성명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공론화하며 이러한 인권 침해를 과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각 선본에 사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선본 이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에서 인권과 권리 침해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점차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역할이 점차 학내 복지를 위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제 학생들이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특정 문제에 대해서 강한 논의를 내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런 답변에 대해서 일단 총학생회가 주요 논의 안건이 다양한 의제에서 학내 복지만으로 한정되고 있는 최근 동향은 이제 저희도 인권 단위로서 여실히 체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 진술과 이제 당위적으로 어때야 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 이런 총학생회는 현재 2024년 그리고 이 최근에 총학생회 인권 및 권리 등에 대한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혹은 축소시키고 있는 외부의 시선에 그대로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러한 총학생회로서의 역할을 부활시키고자 한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강력한 성명 대신 제시해 주신 방법으로 인권 인터뷰 카드 뉴스나 아니면 영화제, 강연 등의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문화적인 차원에서 인권 관련된 이슈를 친숙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학내 구성원의 의식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문제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하반기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때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숙명본을 붙이고 대자보를 붙이면서 이런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내 디지털 성폭력 예방학생 인권 서포터즈를 인터뷰해보았다라는 방식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정말 다른 층위의 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자보 회전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이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에서 정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옳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현안 문제 발생 시에 이러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라고도 답변을 주셨는데, 이 대응 프로세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루 측에서는 총학생회에서 이런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서 논의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되게 당연하나 독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없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공론화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또 학생 대표 기관으로서 학내 논의를 만든 것은 당연하다고 필요했으나, 이런 단기적 논의는 결국은 적재적시에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엠번방 같은 경우 결국 총학생 분석회의 체제이지만 결국은 결국 범죄자가 처벌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무런 성명을 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대응할지 말지,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결정하고 있는지, 그 정식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고 계신 것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절차를 간소화할 것인지 혹은 절차를 신속화할 것인지, 또 의견을 모은 후에는 어떤 방식을 통해 공론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우선 시그널에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시그널 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학우들 니즈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 학교의 복지들을 위주로 총학생회 사업들이 구성되면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측에서는 그런 인권 분야를 다루는 것이 축소되는 방향성을 수용할 것인지 혹은 다른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답변드렸듯이 조금 학우들의 관심도를 올리는 것이 사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관점을 통해서 혹은 조금 더 가볍게 관심도를 올리는 방향성은 오지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우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서의 문화사업들이나 혹은 조금 가벼운 사업들은 저희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결국 이런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학우들이 이것이 결국에는 본인 주변에 있는, 그리고 혹은 어떤 본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고 저희는 조금 더 관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서 이런 사업들을 제안드릴 것이고, 그렇기에 인권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축소되는 방향성을 수용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는 조금 총학생회 차원에서 뭔가 인권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그것들을 조금 학우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학우들 사이에서 뭔가 조금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 학우들부터 시작하는 뭔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좀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학우들이 뭔가 서포터즈 분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성명글을 썼다 라는 부분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우들의 관심도를 올리는 것도 맞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에 학내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단과대학별로 회장분들, 그리고 총학생회장, 그리고 부총학생회장까지 논의를 거쳐서 그 다양한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다양한 방향성을 정할 때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명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상명문을 내는 것이 맞겠지만, 그런 총운영위원회나 혹은 학우들의 여론이 그렇게까지 수렴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성보다 이제 딥테크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관악구청이나 혹은 경찰서도 협업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방향성은 조금은 다른 방향성으로 그렇게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대응 프로세스 구축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내외 주요 사람들이 섰을 때, 예를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혹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권 혹은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어질 때 사실 시그널 측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사실 대응 프로세스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약 단계에서 조금 논의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명확하게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총운영위원회에 발제하고 그런 방향들을 이제 학우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실험조사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학우들 의견을 수렴받고 그 재차, 총운영위원회 혹은 전학대회 등의 방안을 통해서 논의함으로써 조금 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받아서 이제 학내와 사람들에 대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금 의견 수렴을 주로 하기 위해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결국은 이제 성명문이나 이런 방식이 조금 더 적극적인 문제 상황의 가시화 등에 대해서는 물론 해야 될 만큼 긴급한 상황이면 하되 결국은 학생들의 의견이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성명문 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성명문을 올리겠다. 총원이 그리고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수업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만큼의 어떤 적절성이 있으면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시그널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사실 반대로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는 게 저는 총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적어도 올해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총학생회가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총원이가 아직 뭐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는 방식으로는 조금 방기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총학생회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마냥 그 학내에서 이런 문제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하기를 기다리고 총운영회에서 이런 것들을 성명하기로 뭐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도 총원이 같은 경우에는 각 단위별로 또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급하게 성명문을 내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답변은 들었으나 저의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하루 말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학내와 사람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방향성은 결국 총학생이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로는 총학생회가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긴급하게 성명문을 내고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쨌든 간에 총학생회 자체가 결국에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받아서 그게 아니라 일단 최소한으로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받아서 결정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뭔가 총학생이 단독적으로 이제 성명문을 내거나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저희 측의 방향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 주신 방안도 충분히 고려하게 될 듯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총운영위원회와 이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절차가 있을 듯하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정호부입니다.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하여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학생회가 의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 회장의 역할은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논의의 장에 상정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총원이 전학대회 기타 협의체 등 건전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단위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신속한 의제와 그리고 장기적인 의제에 대한 구분은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떠한 의제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의제이고 어떠한 의제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또한 학우 여러분들께서 한 표 한 표로 대표성을 부여해준 총학생 회장단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한 의제에 대해서는 또 뭐 임시 회의를 연다거나 또는 총학생 회장단 내에서 결정한다거나 등의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수기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희들만의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내에서 나온 논의들 그리고 총원회에 내에서 나온 논의들을 모든 학우분들께 투명하게 보여드림으로써 그에 대해서 학우분들께 검증받고 학우분들께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R&D 예산 사건과 같이 이런 총회가 모인 사안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총회가 모이지 않는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섣불리 대응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여러 인권 의제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에서 깊게 수기하고
매번 신속한 의제인지 장기적인 의제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그널 공략 중 전자게시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일단 동력집에서 이제 학내 전자게시판 확충 및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전자게시판 관련된 질문을 드렸을 때 전자게시판을 확충하더라도 모든 게시판들을 전자게시판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목표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 질문에서 답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략집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모든 게시판을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파악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공략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서 또 과거의 이 공론장으로서 작용했던 게시판의 기능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전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전된 어떤 조금 긍정적인 사례들이나 정말 온라인 공론장으로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문제점 같은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 중앙집행위원회의 오프라인 청원 게시판과 같이 별도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공론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그 청원 게시판이 대자보등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전자게시판들을 모두 학내 모든 게시판들을 전자게시판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가 제 공약집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이 바뀐 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희 측에서도 이제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 측의 질문을 받고 조금은 이제 공론장을 위한 게시판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릴 때에는 비교적 그런 게시판들을 만드는 방향성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듯하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 공론장으로 전환했던 게시판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전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공론장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부분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학원에 있는 많은 포스터들 이제 그런 포스터들이 붙은 공간들을 비교적 점점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게시판들을 확충하고 대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맥락이었는데 이제 조금 학소위 측에서 이해하시기로는 공론장이라는 것 자체가 학우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좀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워딩을 잘못 사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오프라인 청원 게시판과 공론장이 조금은 다른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원 게시판과 공론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의미는 조금 다른 사이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 조금 다른 맥락인데 같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은 잘못된 방향성이 있던 것 같고 뒷부분에 있는 조금 자유롭게 공론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게시판이 설치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있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